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오늘 내맘톡 3편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냐면요. 여기 베트남의 주거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주거 형태에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국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 아파트 거주가 많죠. 제가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 48% 가까이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의 분류에 뺀 게 뭐냐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베트남에서는요, 제가 정확한 통계를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요. 지금 대도시인 제가 가본 곳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 가격들도 상당히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그 건설 회사들이 많은 아파트들을 짓고 있습니다. 랜드마크가 되는 아파트들도 우리 건설 회사에서, 우리 한국의 건설 회사에서 많이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 아직 베트남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처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도 아파트에 선호하기를 원하고 또 뭐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사실은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뭐 편리성이나 아니면 접근성이나 뭐 보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일단 저도 오기 전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가 훨씬 편리하죠. 주택보다는요. 주택은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에 살다 보면 비용이 들지만 공동적으로 공통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편리하긴 편리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요, 특히 다낭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크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기 다낭에도 아파트, 좋은 비싼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두 동 정도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 멈췄습니다. 아마 뭐 얘기 듣기로는 부도는 아닌 것 같고 뭐 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요, 이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 좋은 아파트를 지어 놓아도 아파트에 잘 입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많이 떠난, 특히 한국 사람이 많이 떠난 이 다낭에 아파트들이 입주가 안 되고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베트남 부자들은 어디에 입주해서 어디에 살기를 원하느냐? 보통 주택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자이면은 좋은 위치에, 먼저 위치가 더 중요하겠죠. 부자 동네에 자기가 큰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방 개수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특히 오토바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차는 보통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건물 내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잘 없습니다. 건물 외 밖으로 부자들도 밖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그렇게 단독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 자체나 방 자체도 사실은 좀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도 자기 가족들 이렇게 모여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가족이 아니라도 남는 방들은 이렇게 세를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부수입도 벌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시내에 거주할 때는요, 그 집 아저씨가 잘 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억이 넘는 차도 SUV도 구비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주인집이 어른이 3명인데 오토바이가 많을 때는 5대까지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5대까지. 어른이 3명인데 오토바이가 5대였어요. 그래, 한 대를 팔고 4대까지 보유한 거를 보고 나왔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좀 베트남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가 뭐 아직까지 호치민이나 아니면 더 큰 저 하노이 같은 이런 도시에서의 주거 형태, 부자들의 주거 형태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낭에는 일단 부자들도 어떻게 주거하기를 원하느냐, 아파트나 그런 데를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요, 좋은 주택 또는 좋은 위치에 좋은 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주거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낭에서는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여행을 오셔서 보시게 되면 한눈에 딱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게 집들이 앞에 이 너비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5m 이렇게 간격이 똑같은 거예요. 집들이 쭉 가면서 우리는 땅 주택 그 건평에 따라서 집들의 넓이가 다 이래 틀린데, 이 나라는 얼마 전에, 지금도 뭐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지금은 이제 해제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집을 딱 그 정도만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땅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전방 5m, 깊이는 20m 이래가지고 100제곱미터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이는 각각인 경우가 많은데 이 앞에 전면에서 보이는 이 너비는 5m, 또 어떤 지역은 4m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걸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현재는 그 제도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기존에 존재했던 그런 땅의 넓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팔고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네, 아니면 이 두 필지를 사서 이렇게 좀 더 넓게 짓는 경우, 세 필지를 사서 좀 더 넓게 짓는 경우는 있더라도 이 앞 너비가, 땅을 파는 이 너비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가 이렇게 딱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좀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게 앞에서 보게 되면 집과 집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뭐 골목이나 이렇게 빈 공간이 없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손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재미삼아 오신 손님들한테 가이드를 볼 때, 자, 이렇게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새 집을 자기가 허물고 지어요. 그러면 담을 헐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담을 헐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고 새로 지어야 될까요? 담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정답은 헌다입니다. 네, 이렇게 담이 딱 붙어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 집에서 쌓아 올린 블록과 옆집에서 쌓아 올린 이런 블록이 딱 붙어 있을 뿐이지, 이 붙어 있는 공간에는 이렇게 두 집에서 각각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공간을, 자기 집 그 벽을 허물고 다시 이렇게 쌓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땅의 구조 때문에 이 나라의 집의 구조가, 주택의 구조가 상당히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래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옆에 창문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렇게 공터가 있지 않는 한은 옆에 창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방으로 창문과 문이 나 있고 후방으로 창문이 나 있는 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전통적인 주택에 세를 얻어서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요, 이 많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에 아예 창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이 문을 보통 보게 되면 집이 길다 보니까 앞쪽으로 하나 방이 나 있고 또 뒤쪽으로 하나 나 있으면 한쪽에만 창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는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어서 한쪽에 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환기가 잘 안 됩니다. 한쪽으로만 창이 나 있기 때문에 내가 문을 항상 열어둔다고 하더라도 이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바람이 없다 그러면 환기가 되기 힘들어서 좀 쾌쾌한 냄새들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잘 모를 때는 이게 진짜 좀 답답하고, 옆으로도 또 솔기 때문에 답답하고 좀 냄새도 나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 구조를 이해하다 보면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짓는 집들은요, 조금 그걸 탈피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한쪽이 골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두 면으로, 한쪽 면, 두쪽 면으로 이렇게 창문이 나 있어서 환기가 잘 되는 집입니다. 이 집은. 그래서 가끔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을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은 선호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고요. 그 다음, 좀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죠. 부자들은 가족들이 모여 산다고.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자기 자식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제 베트남 친구들 집에 가봤는데 이렇게 3대가 같이 살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아버지 어머니 살고 결혼을 한 자녀가 4대가 같이 사나요. 4대가 결혼을 한 자녀가 있는데도 그 자녀가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은 같이 살고 또 이렇게
그 애를 놓고 있으니까 4대가 같이 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이 먹고 살기 힘들게 되면은요, 이렇게 핵가족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쪽에 가까운 곳에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만약에 여기 다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여기 많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지만 집이 다낭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집에서 한 30분 이상 오토바이를 타고 와야 된다. 그러면 다낭에서 이 방을 구해서 여기서 머물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모하고 떨어지죠. 자기가 세대가 핵가족화 되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도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집이 자꾸 작아집니다. 우리가 돈이 충분히 없을 때는요, 그죠? 원룸으로 가게 되고, 더 돈이 없을 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고시원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이렇게 작은 집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편이 안 좋으면 두 명이서 같이 한 방 하나를 얻어서 같이 살고요. 또 더 형편이 안 좋으면 3명 방 하나를 얻어서, 더 형편이 안 좋으면 4명. 진짜 남자들 같은 경우 일을 하면서 뭐 좀 큰 방인 경우 6명도 이렇게 쉐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좀 드문데 2명에서 4명까지 이렇게 방을 같이 쉐어하면서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남자친구들이나 여자친구들끼리 가끔씩 이렇게 방을 이렇게 같이 나누어 쓰고 같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방을 나누어 쓰는 경우는 잘 없죠. 집을 한 채 얻어서 이렇게 각각 따로 방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누어 쓰는 경우는 있는데 방 하나에 같이 사는 경우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잘 없는데 여기는 아직 소득이 낮기 때문에 집이나 방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방을 같이 나누어 쓰는 경우의 형태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여친을 구하게 되면 이 여친들이 같이 살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친구들은 물론 자기 집에서 살게 되겠지만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방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썼던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주거 공간이 좀 더 넓지 않습니까? 그런 주거 공간에 또 남자친구가 이제 그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또 자기가 쉐어하는 돈도 안 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동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게 여기의 주거 형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하고 여기 베트남하고 약간 다른 형태의 다른 주거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흥미가 조금 있으셨나요? 네. 이렇게 앞으로 내맘톡은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그 베트남하고 우리나라의 좀 차이점 또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슈를 여기서 바라봤을 때 어떤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